여자가 먼저 죽었다. 2022년 3월 12일 새벽 3시 40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골목 안쪽 빌라 3층 302호. 발견자는 아래층에 사는 노인이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위층 문을 두드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욕실 바닥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서명희, 56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고 중소기업 격리 담당자로 근무 중이었다. 쌓이는 익사였다. 욕조에 물이 가득 채워진 채 여자가 욕조 바깥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온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실족 사고로 초동 처리했다. 사흘 후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이었다. 61살의 과부 이목순이 자택 거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병원 기록에 심장 관련 병력이 전혀 없는 여성이었다. 그리고 또 열흘 후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59살의 이혼녀 최경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유서가 없었다. 3명, 모두 중년 여성, 모두 독신이거나 이혼 후 혼자 살았다. 모두 재산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었다. 경찰은 세 사건을 연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연결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지금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한옥 게스트하우스 2층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북촌의 기와지붕들이 내려다 보였다. 남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이상할 만큼 따뜻하고 선했다. 이름은 윤성호, 55살. 사교성이 뛰어나고 매너가 좋은 남자였다. 누구든 한 번 만나면 오래된 친구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도시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희생자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 2022년 4월 2일 오후 2시 마포구 합정동 골목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꼭대기 강역 탐정사무소 통유리창에는 봄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300평의 공간에는 최첨단 실험 장비들이 구획을 나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드론 운용 콘솔과 법의학 분석실, 그리고 무인 승용차 경납 구역이 각자의 역할대로 놓여 있었다. 창문에는 금색 글씨로 새겨진 고급 간판이 붙어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강혁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의뢰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키 185cm의 다부진 체구에 검게 그을린 얼굴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처음 보는 사람은 이 남자를 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링을 누볐던 권투 선수로 오해하기 십상이었다. 1980년생 42살의 강혁은 말없이 의뢰인의 얼굴을 읽고 있었다. 의뢰인은 40 초반의 여자였다.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말이 느렸다. 느린 이유가 감정 때문인지 신중함 때문인지 강혁은 첫 2분 동안 가늠했다. 답은 두 가지 모두였다. 저는 박지수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42살이고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강혁이 들었다. 저한테 오빠가 있습니다. 38살입니다. 이름은 박재혁입니다. 오빠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요. 오빠가 아니라 오빠 주변의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해나가 옆에서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기록을 시작했다. 1980년생 24살의 이해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의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물로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미인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이 그녀의 기본 온도였다. 박지수가 계속했다. 2달 전부터 오빠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빠는 그 사람을 매우 따르고 있습니다. 이달에 처음 저한테 소개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너무 완벽합니다. 말도 너무 좋고 매너도 너무 좋고 저한테도 첫 만남인데 오래된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수가 손을 꼭 쥐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눈이 웃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강혁의 눈이 살짝 좁아졌다. 그 사람 이름이 윤성호입니다. 나이는 55이라고 했습니다. 오빠 분과는 어떤 관계로 알게 됐습니까? 오빠가 다니는 문화센터 사진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빠와 함께 북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건 아닌데 같은 건물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오빠분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박지수의 눈이 흔들렸다. 부모님 유산으로 서울 마포구에 빌딩 한 채가 있습니다. 시세로 40억 원 정도 됩니다. 오빠는 독신이고 저도 이혼 후 독신이라 그 빌딩 상속은 결국 우리 남매 둘한테 돌아올 겁니다. 저는 이미 제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전받았고 오빠 몫이 아직 오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강혁이 박지수를 바라봤다. 오빠가 윤성호 씨한테 재산 이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공증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명의를 맡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윤성호라는 건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이해나는 이미 검색을 시작하고 있었다. 의뢰인 박지수가 돌아간 후 이해나가 말했다. 윤성호 이름으로 검색하면 공식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서울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는 최근 2년간 3번 바뀌었습니다. 강혁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2년에 3번이면 평균 8개월마다 이사한 거야. 이동 경로가 강북구 수유동,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광주, 그리고 지금 종로구 북촌입니다. 강혁이 눈을 올렸다. 이해나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수유동, 성남, 광주, 3명이 죽은 곳이야.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정확히는 그 3곳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2주에서 3주 전에 그 지역으로 이사했다가 사망 직후 이사한 패턴입니다. 방이 조용해졌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3명이 죽었어. 그렇습니다. 모두 독신이거나 이혼 후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이었을 거야. 이해나가 파일을 열었다. 수유동 서명희 씨 56살 익사 사고, 성남 이목순 씨 61살 심장마비, 광주 최경자 씨 59살 수면제 과다 복용, 3명 모두 독신 또는 이혼 여성, 3명 모두 상당한 재산 보유, 그리고 3명 모두 사망 직전에 재산 이전이나 증여와 관련된 공증 기록이 있습니다. 강혁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재산이 누구한테 갔어? 이해나가 파일을 더 열었다. 이 부분이 정교합니다. 3명 모두 사망 전에 공증된 재산 이전 문서가 있는데 수익자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그 수익자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자금이 모두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가 법인 설립자가 윤성호입니다. 다만 현재는 그 이름이 법인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설립 후 대표자를 바꾼 겁니다. 강혁이 등을 소파에 기댔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작동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 반복 패턴, 독신 여성 접근 신뢰 획득, 재산 이전 사망, 없는 것. 직접적인 물리 증거, 범행 도구, 목격자, 어색한 것, 3명의 사인이 모두 다르다는 것. 같은 사람이 저질렀다면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익사 심장마비 수면제 과다 복용. 이것은 의도적으로 패턴을 숨긴 것이었다. 이 사람 오래됐어.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강혁을 봤다. 이 3것만이 아닐 거야. 오래전부터 해온 방식이야. 숙련되어 있어. 사인을 매번 바꾸고 도시를 이동하며 피해자를 선택하는 방식이 경험에서 나온 거야.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송태풍 박사님한테 부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왔다. 43살의 송태풍 박사는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현장 감식, 법의학 분석,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춘 강혁 탐정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는 테이블에 3건의 사망사건 자료를 펼쳤다. 3건 모두 자연사 또는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각각을 다시 들여다보면 송태풍 박사가 첫 번째 파일을 짚었다. 서명희 씨의 익사 사건입니다. 욕조에서 미끄러진 실족 사고로 처리됐는데 발견 당시 욕실 바닥에 수건이 깔려 있었습니다. 국과수 보고서에 수건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건이 바닥에 깔린 방향이 문제입니다. 욕실 입구에서 욕조 방향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실족 방지를 위해 누군가 욕실에 들어오기 전에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욕조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무언가를 닦아낸 후 그 자리에 남겨진 것에 가깝습니다. 강혁이 조용히 들었다.
두 번째 이목순 씨 심장마비입니다. 사망 당일 오전에 인근 카페에서 만남이 있었다는 기록이 카페 결제 기록에 있습니다. 두 잔의 커피 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계열의 약물은 소량을 커피나 음료에 타면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국과수 시신 분석에서 특이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검사 시점이 늦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경자 씨 수면제 과다 복용입니다. 그녀의 처방 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받은 수면제의 잔여량과 실제 사망 당시 혈중 농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처방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투여됐습니다. 즉, 외부에서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추가로 입수해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세 건 모두 살인이라고 봐. 범죄학적으로 충분한 의심 근거가 있습니다. 단 직접 증거가 없어서 수사기관이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거를 만들어야 해. 그러기 전에 박재혁 씨가 다음 피해자가 되는 걸 막아야 해. 강혁은 혼자 북촌으로 갔다. 이해나는 사무소에서 윤성호의 과거 이동 경로와 신원 추가 분석을 맡았다. 북촌 한옥마을 안쪽 골목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는 외관이 단정했다. 낮은 담장과 목조 대문 안쪽으로 마당이 보였고 화분에 심긴 철쭉이 피어 있었다. 강혁은 게스트하우스 맞은편 골목 끝에 서서 건물을 관찰했다. 있는 것, 2층 창문 커튼이 낮에 쳐져 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대문 앞 마당에 신발이 두 켤레 나와 있다. 한 켤레는 50대 남성용 낮은 운동화이고 다른 한 켤레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성용 정장 구두다. 없는 것. 게스트하우스 다른 방 창문에는 생활 흔적이 없다. 두 사람 외에 다른 투숙객이 없다는 뜻이다. 어색한 것. 2층 창문에서 담배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래층 마당에는 재떨이가 없다. 즉 2층 인물이 실내에서 피우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내부 흡연은 보통 금지된다. 강혁은 골목을 따라 건물 옆면으로 돌아갔다. 옆면 담장 아래에 최근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 2개가 있었다. 정기수거일이 아닌 날에 나온 봉투였다. 강혁은 봉투 겉면을 손으로 눌러 감촉을 확인했다. 종이류가 많았다. 강혁은 사진을 찍어 이해나에게 전송했다. 5분 후 이해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탐정님, 윤성호 과거 이동 경로 더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충청남도 아산에서도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당시 63살 이혼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사망 전에 재산 이전 공증이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그 지역에 사망 3주 전에 나타났다가 사망 직후 사라졌습니다. 강혁이 메시지를 읽으며 골목 끝으로 이동했다. 그때 게스트하우스 대문이 열렸다. 남자 2명이 나왔다. 한 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보통 체형의 남자였다. 눈매가 순해 보이고 표정이 편안했다. 아마 박재혁일 것이었다. 다른 한 명이 윤성호였다. 강혁은 처음으로 윤성호를 직접 봤다. 55살의 남자였다. 키는 중간이었고 체형은 적당했다. 외모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점이 없었다. 오히려 그 점이 특별했다. 아무런 위협도 경계도 느껴지지 않는 외모, 누구든 금방 마음을 열게 만드는 인상. 그 인상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강혁조차 첫 시각적 인상에서는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웠다. 윤성호가 박재혁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웃었다. 그 미소가 따뜻했다. 그런데 강혁이 그 거리에서도 포착한 것이 있었다. 눈이 웃지 않았다. 박지수가 말했던 그대로였다. 강혁은 이튿날 이해나와 함께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윤성호를 관찰하기로 했다. 이해나가 준비한 것은 2가지였다. 첫째로 북촌 근처 카페에 테이블 예약. 윤성호와 박재혁이 매일 오전 그 카페를 이용한다는 것을 이해나가 전날 드론으로 파악해 놓았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해나의 철두철미함이었다. 둘째로 이해나가 프로파일링 자료를 전날 밤 동안 완성해 놓았다. 카페에 앉은 이해나가 아이패드를 강혁에게 내밀었다. 윤성호 프로파일링입니다. 강혁이 읽기 시작했다. 연쇄 표적형 살인의 전형적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다.
피해자 선택 기준은 독신 또는 이혼 상태, 상당한 재산 보유,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다. 즉, 사라졌을 때 즉각적으로 의심하고 나설 주변인이 없는 사람을 선택한다. 이 유형의 범죄자는 대체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그것을 탁월하게 감추는 능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 느낌이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가 재산 이전으로 이어진다. 강혁이 아이패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재혁 씨가 동성이야. 이 패턴에서 남성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해나가 말했다. 있습니다. 오히려 독신 남성이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여성보다 감정적 고립감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갈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박재혁 씨는 가족이 여동생밖에 없고 친구 관계가 좁습니다. 사진 동호회에 처음 나온 것도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윤성호가 접근한 겁니다. 카페 문이 열렸다. 박재혁과 윤성호가 들어왔다. 강혁과 이해나는 이미 두 사람의 시야에 걸리지 않는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윤성호가 먼저 주문을 했다. 박재혁이 무엇을 마실지 망설이자 윤성호가 박재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그리고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박재혁의 음료까지 함께 주문했다. 박재혁이 고마워하는 표정이었다. 강혁이 그 장면을 관찰하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상대방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결정을 대신해준다. 그리고 그것이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든다. 이 패턴이 재산 이전에서도 똑같이 작동했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결정했다고 믿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윤성호가 유도한 것이다. 이해나가 노트북을 열고 낮은 소리로 강혁에게 말했다. 어제 쓰레기 봉투 사진 분석했습니다. 봉투 안에 종이 문서 파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재산 관련 서류 일부가 보였습니다. 공증 서류 형식입니다. 내용 전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숫자와 인감 형태가 보입니다. 박재혁 씨 명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공증이 이미 진행됐을 수도 있어. 아직 완전히 처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완료됐다면 서류를 쓰레기 봉투에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초안이거나 수정전 버전일 겁니다. 강혁이 형에게 전화할 생각을 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형에게 전화했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다. 강혁이 형을 부를 때는 늘 반말이었다. 형 특정인 수사 협조 요청이야. 혀가 무슨 일이야. 윤성호라는 사람이야. 55살. 연쇄 재산 편취 후 살인 의심이야. 피해자 3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지금 4번째를 준비 중인 것 같아.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경찰 수사 기록은 없어. 3건 모두 사고사나 자연사로 처리됐어. 연결 수사 자체가 없었어. 그 사람 신원이 확실해. 주민등록상 윤성호 맞아. 그런데 형 이 사람 과거 이력이 너무 깨끗해. 이 나이에 아무런 공식 경력이 없어. 직장 기록도 없고 사업자 기록도 없어. 너무 깨끗한 것이 오히려 이상해. 강민혁이 낮게 말했다. 신원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봐. 알아볼게. 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살인자라면 네가 직접 접촉하는 건 위험해. 알아? 조심해. 형은 잘 지냈어. 강민혁이 잠깐 웃었다. 이런 전화하면서 그 말이 나와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이해나가 옆에서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확인됐습니다. 이해나가 화면을 켰다. 윤성호가 현재 사용 중인 2층 방 창문이 북촌 골목 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그 창문에서 윤성호가 종로구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의 방향이 특정 건물 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혁이 화면을 봤다. 어디야? 이해나가 지도를 확대했다. 종로구 삼청동의 단독주택입니다. 그 집의 거주자를 확인했습니다. 이해나가 잠시 멈췄다. 70살의 이혼 여성 장순옥 씨입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강북 일대에 빌딩 2채와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정 재산이 200억 원 이상입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박재혁 씨는 연습이야. 이해나의 눈이 좁아졌다. 더 큰 목표가 있었군요. 강혁은 박지수에게 다시 연락했다. 오빠 분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박지수가 왜냐고 물었다. 지금 오빠분이 윤성호 씨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그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면 오히려 오빠분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빠분과 따로 만날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윤성호 씨 없이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요. 저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박지수가 알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장순옥 씨 먼저야. 삼청동 자택으로 가시겠습니까? 가야 해. 그분한테 위험을 알려야 해. 이해나가 차키를 들었다. 삼청동 장순옥의 자택은 단정한 2층 단독주택이었다. 담장이 낮고 정원에 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벨을 눌렀더니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다. 무슨 탐정이요? 이해나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다. 장순옥 선생님 안전과 관련된 일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장순옥은 70살이었지만 정정해 보였다. 눈이 선명하고 말이 간결했다. 들어오세요. 응접실에서 강혁이 간략하게 설명했다. 최근에 선생님 주변에 새로운 지인이 생기셨습니까? 장순옥이 눈을 올렸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강혁이 조용히 기다렸다. 한 달 전에 삼청동 동네 미술 전시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내 또래 분이 소개해 준 분인데 이름이 윤성호라고 했어요. 작가라고 했는데 실제 작품은 못 봤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이미 접근이 시작됐다. 강혁이 장순옥에게 말했다. 그분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어떤 판단도 지금 당장 내리지 마십시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순옥이 강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확인 중입니다. 장순옥이 잠시 강혁과 이해나를 번갈아 봤다. 알겠어요. 연락할게요. 이틀 후 박지수가 연락했다. 오빠 박재혁과 인사동 식당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강혁과 이해나가 먼저 식당에 도착해 옆 테이블에 앉았다. 박재혁은 30대 후반의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다. 박지수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여동생을 편하게 대하는 것이 느껴졌다.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박지수가 박재혁에게 강혁을 소개했다. 여기 강혁 탐정 선생님이야. 내가 부탁드린 분이야. 박재혁이 강혁을 봤다. 경계가 없지는 않았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다. 여동생한테 들었어요. 윤 선생님 관련해서 뭔가 걱정이 된다고요. 강혁이 말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윤성호 씨와 만나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재혁이 잠시 생각했다. 사진 동호회 첫 모임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날 처음 나갔는데 윤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색한 자리였는데 자연스럽게 편하게 해주셨어요. 첫 만남에서 어떤 인상이었습니까? 좋은 분이다 싶었어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강혁이 조용히 끄덕였다. 공증 이야기를 꺼내신 건 언제였습니까? 박재혁이 눈을 올렸다.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여동생분한테 들었습니다. 한 달쯤 됐어요. 제 명의 재산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믿을 수 있는 관리인을 두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재산 이전에 동의하셨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강혁이 박재혁을 바라봤다. 박재혁 씨 윤성호 씨와 처음 만나기 전에 선생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박재혁이 잠시 생각했다. 동호회 총무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윤 선생님을 먼저 아는 상태였어요. 그 총무분과 윤성호 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이해나가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사진 동호회 총무 이름을 박재혁에게 물었다. 박재혁이 이름을 말했다. 이해나가 검색했다. 2분 후 이해나가 낮게 강혁에게 말했다. 총무분이 성남 사건 피해자 이목순 씨의 조카입니다. 강혁이 멈췄다. 그리고 이해했다. 윤성호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주변인을 이용해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다.
이목순이 죽은 후 그 조카를 통해 박재혁에게 연결됐다. 피해자의 주변인을 활용하면 신뢰의 다리가 놓인다. 강혁이 박재혁에게 말했다. 박재혁 씨,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윤성호 씨에 대한 결론은 잠시 뒤로 미뤄주시고 제가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재산 관련 어떤 문서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박재혁이 강혁을 보다가 여동생을 봤다. 박지수가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한 번만 믿어봐. 다음 날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혀가 윤성호 신원 확인했어. 강혁이 귀를 기울였다. 주민등록상 윤성호 맞아. 그런데 이 이름은 2015년에 개명한 거야. 원래 이름은 윤동철이야. 과거 기록이 있어. 윤동철 이름으로 2000년대 초반에 사기 전과가 2건 있어. 결혼 사기였어. 재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2건 모두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어. 강혁이 눈을 좁혔다. 피해자들이 취하한 이유가 한 건은 피해자가 사망했어. 사고로. 다른 한 건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취하했어. 보통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위협받았을 수 있어. 그렇게 볼 수 있지. 혀가 그 이후로 윤동철, 윤성호 이름으로 어떤 범죄 기록도 없어.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보여. 개명하고 신중하게 움직인 거야. 수사기관이 움직이려면 직접 증거가 필요해. 지금으로선 과거 전과 외에는 없어. 강혁이 말했다.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혀가 그 사람이 다음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에 잡아야 해. 그런데 무리하게 접근했다가 증거 훼손하면 안 돼. 알아.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항상 고마워 형. 강혁이 전화를 끊고 이해나에게 말했다. 이제 직접 접촉이야. 이해나가 강혁을 봤다. 윤성호와 직접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 그러기 위해 지켜볼 것들이 있어. 그 무렵 사무소에서 송태풍 박사가 추가 분석을 끝냈다. 3명의 사망 사건을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혁과 이해나가 들었다. 3명 모두 사망 직전 주에 같은 종류의 음식점에서 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고급 일식당입니다. 그리고 3곳 모두 다른 식당이지만 결제 방식이 동일합니다. 피해자 카드로 2명분 결제가 됐습니다. 이해나가 눈을 올렸다. 윤성호가 피해자의 카드로 함께 식사비를 내게 했다는 거군요. 그뿐만 아닙니다. 각 식당의 예약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3곳 모두 예약자 이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약에 사용된 연락처 번호를 추적하면 송태풍 박사가 잠시 멈췄다. 번호는 모두 선불폰입니다. 그리고 각 선불폰의 개통 위치가 각 지역 이동 직후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선불폰을 매번 지역마다 새로 개통해서 사용하고 이동할 때 버렸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송태풍 박사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다. 수유동 서명희 씨 자택 주변 CCTV 기록에서 얻은 이미지입니다. 원본 화질이 낮아서 얼굴 식별이 어렵지만 체형과 걸음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남성의 형태가 보였다. 이 인물의 키와 체형이 윤성호에 공개된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걸음 패턴 분석 결과 왼발을 아주 미세하게 끌듯이 걷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촌 골목 CCTV에서 동일한 걸음 패턴이 확인됩니다. 강혁이 그 이미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증거가 쌓이고 있어. 하지만 아직 결정적이지 않아. 이해나가 말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윤성호가 다음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시작하는 순간 잡아야 합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순옥 씨가 연락했어. 이해나가 강혁을 봤다. 강혁이 전화를 꺼냈다. 장순옥이 연락해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윤성호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일 오후에 인근 갤러리에서 작가 토크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강혁이 말했다. 가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가죠.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선생님 윤성호 씨와 만나실 때 저희가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신다면 관심 있는 것처럼 반응해 주십시오. 장순옥이 잠시 침묵했다. 그분을 미끼로 잡겠다는 거군요. 선생님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면 나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겁쟁이는 아니에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위험한 사람 맞습니다. 장순옥이 낮게 웃었다.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다음 날 이해나는 오전부터 갤러리 주변을 드론으로 사전 탐색하고 카메라 위치를 파악했다. 최첨단 소형 드론은 건물 외부를 조용히 돌며 출입구와 주변 동선을 영상으로 담았다. 이해나는 사무소 원격 시스템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강혁과의 통신 라인을 점검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른 이해나의 준비였다. 오후 2시 갤러리 안에 장순옥과 윤성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혁은 갤러리 내 카페 구역에서 전시를 보는 척 위치를 잡았다. 이해나는 바깥에서 드론과 연결된 태블릿으로 외부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윤성호가 장순옥에게 말하는 것이 강혁에게 들릴 만큼 가까웠다. 윤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선생님은 나무를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이 작품에서 그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바로 짚으시다니. 장순옥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먼저 나무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윤성호가 웃었다. 그 미소가 따뜻했다. 하지만 강혁은 그 거리에서 윤성호의 눈을 볼 수 있었다. 눈이 계산하고 있었다. 갤러리 토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카페 구역으로 이동했다. 강혁은 자리를 옮겨 더 가까이 위치를 잡았다. 윤성호가 차를 주문하며 장순옥의 잔까지 자연스럽게 함께 주문했다. 박재혁과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다. 잠시 대화가 오가다가 윤성호가 말했다. 선생님처럼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은 이제 내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재산이라는 것도 결국 흐르는 거잖아요. 장순옥이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다. 당신은 그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윤성호가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었다. 강혁은 이어폰으로 이해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탐정님 드론 화면에서 이상 포착됩니다. 갤러리 바깥에 차량 한 대가 2분째 정차 중인데 내부에서 갤러리 쪽으로 지속적으로 시선이 향합니다. 번호판 추적합니다. 강혁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낮게 말했다. 누구야? 잠시 후 이해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량 소유자가 박재혁 씨입니다. 강혁이 눈을 좁혔다. 박재혁이 왜 여기에 와 있을까? 강혁이 빠르게 판단했다. 윤성호가 박재혁에게도 이 갤러리 토크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장순옥과의 자리를 박재혁에게 알렸고 박재혁이 혼자 와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강혁이 다시 빠르게 계산했다. 박재혁은 여동생 박지수로부터 윤성호에 대한 의혹을 들었다. 그러나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윤성호가 자신에게만 좋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그리고 박재혁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었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박재혁 씨 자리 그대로 있게 해요. 지금 그분이 직접 보게 해야 해. 그날 저녁 박재혁에게서 박지수에게 전화가 왔다. 지수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야. 박지수가 강혁에게 그 통화 내용을 전했다. 오빠가 직접 봤대요. 윤성호 씨가 나이 드신 다른 분한테 자기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걸요. 심지어 말 패턴까지 비슷하다고 했어요.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분께 이제 저한테 직접 연락 달라고 해주십시오. 이틀 후 박재혁이 사무소로 왔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최첨단 시설에 박재혁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금방 자리에 앉았다. 강혁이 말했다. 박재혁 씨,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박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혁이 윤성호의 과거 전과부터 이동 경로 피해자들의 사망 패턴,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까지 차례로 설명했다. 이해나가 화면으로 자료를 함께 보여줬다. 박재혁은 끝까지 말없이 들었다. 마지막에 강혁이 말했다. 사진 동호회 총무분이 성남 사망사건 피해자의 조카입니다. 윤성호 씨가 그분을 통해 박재혁 씨에게 연결된 겁니다. 박재혁이 긴 침묵 후에 말했다. 그 사람이 총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총무 본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윤성호 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로 여기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박재혁이 다시 침묵했다. 저한테 좋았던 건 다 연기였겠군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박재혁 씨에게 좋게 대한 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박재혁 씨가 사람을 믿는 마음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할 이유는 아닙니다. 박재혁이 강혁을 봤다. 강혁이 계속했다.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은 정직한 감정입니다. 그 마음을 이용한 쪽이 잘못된 겁니다. 박재혁이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혁은 계획을 세웠다. 윤성호를 직접 잡기 위해서는 현행 증거가 필요했다. 과거 사망 사건들은 모두 사고사나 자연사로 처리됐고 이를 뒤집을 직접 증거가 없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동은 강민혁 쪽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였다. 윤성호가 다음 행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을 잡는 것이었다. 강혁이 계획을 이해나와 박재혁 그리고 장순옥에게 설명했다. 장순옥이 다시 윤성호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자택에서 그리고 재산 이전 관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이었다. 윤성호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순간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이해나가 장순옥의 자택 안팎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장순옥의 옷에도 소형 녹음 장치를 달았다. 드론은 외부를 감시했다. 박재혁은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장순옥 자택 맞은편 골목에서 모니터링을 했다. 이틀 후 약속된 날이 왔다. 오후 3시, 윤성호가 장순옥의 자택 대문을 두드렸다. 장순옥이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응접실에 앉았다. 강혁은 모니터로 실시간 영상을 봤다. 이해나가 옆에서 오디오 레벨을 체크했다. 윤성호가 장순옥에게 말했다.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사시는 게 걱정이 됩니다. 장순옥이 말했다. 당신이 걱정해주니 고맙네요. 요즘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해요. 윤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가까이 앉았다. 선생님 그 이야기 저번에 하셨잖아요. 재산 관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다고 장순옥이 말했다. 했죠.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윤성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강혁이 화면을 응시했다. 공증 서류였다.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현행 녹화 중입니다. 윤성호가 서류를 장순옥 앞에 놓으며 말했다. 오늘 먼저 내용을 확인하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면 서명만 하시면 돼요. 강요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결정이에요. 장순옥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네요. 윤성호가 눈을 올렸다. 수익자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네요. 윤성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아, 그건 관리법인 명의입니다. 선생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 법인은 어떤 법인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자산관리법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장순옥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당신이 수유동에서 서명희 씨를 알았나요? 윤성호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으로 그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따뜻한 미소도 편안한 눈빛도 사라졌다. 장순옥이 계속 말했다. 서명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그런데 며칠 후에 돌아가셨죠. 그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을 때 내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뭔가 걸렸어요. 당신 걸음걸이 때문이었어요. 왼발을 아주 조금 끄는 방식이 서명희 씨가 전화로 설명했던 사람과 닮았어요. 윤성호가 서류를 테이블에서 집어들었다. 선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강혁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사무소 모니터를 보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골목을 달렸다. 장순옥 자택 대문에서 윤성호가 나오려는 순간 강혁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윤성호가 멈췄다. 두 사람이 좁은 대문 앞에서 마주섰다. 윤성호가 강혁을 봤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탐정이군요. 윤성호 씨 또는 윤동철 씨. 윤성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방해가 되겠군요. 그가 옆으로 방향을 틀었다.
좁은 골목이었다. 강혁은 그 골목의 구조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다. 오른쪽 담장 높이, 왼쪽 골목이 막히는 지점, 그리고 뒤쪽 골목이 연결되는 방향.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지금 작동했다. 윤성호가 달리기 시작했다. 강혁이 뒤를 따랐다. 삼청동 골목은 구불구불했다. 일반인이라면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지형이었다. 하지만 강혁은 달리면서 골목의 흐름을 읽었다. 왼쪽 골목으로 빠지면 막힌다. 오른쪽으로 가면 내리막이다. 직진하면 큰 도로다. 윤성호가 오른쪽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 강혁이 거리를 좁혔다. 윤성호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이에나의 차가 내리막 아래에서 나타났다. 이에나가 이미 차량으로 아래 출구를 막고 있었다. 윤성호가 멈췄다. 위에는 강혁, 아래에는 차. 강혁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윤성호가 담장 쪽으로 눈을 돌렸다. 강혁이 말했다. 담장 높이가 2m 20cm입니다. 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윤성호가 강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보였다. 계산이 멈춘 눈이었다. 강혁이 이에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에나가 차 안에서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윤성호가 말했다. 당신 형사 출신이죠. 강혁이 말했다. 전직입니다. 서명희 씨, 이목순 씨, 최경자 씨. 세 명의 사건 다 알고 있군요.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강혁이 침묵했다. 윤성호가 웃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피로한 미소였다. 당신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나는 오래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성호가 골목 위쪽을 바라봤다가 다시 강혁을 봤다. 장순옥 씨가 서명희 씨 이름을 꺼냈을 때 나는 알아버렸어요. 누군가 판을 짰다는 걸. 그 판을 짠 게 당신이라는 것도. 강혁이 말했다. 장순옥 씨가 직접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윤성호가 눈을 올렸다. 그분 스스로 왔다는 거요. 서명희 씨와 아는 사이셨습니다. 서명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전화했던 것을 오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걸음걸이에서 의심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윤성호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오래 살고 경험이 많은 분을 만만하게 봤군요.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윤성호가 강혁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3명 외에 1명이 더 있어요. 강혁이 눈을 올렸다. 아사네. 그 사람 말고요. 강혁이 가만히 기다렸다. 수유동 서명희 씨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공모자가 있었습니까? 윤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지금 서명희 씨 사건을 나한테 미루려 할 겁니다. 나는 그게 싫어요. 이름이. 윤성호가 말하기 직전 골목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골목 위에서 남자가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강혁이 그 얼굴을 봤다. 사진 동호회 총무 이름으로 이에나가 검색했던 사람이었다. 이목순의 조카. 이름은 임준호. 40대 중반. 임준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강혁이 순간적으로 움직였다. 무술 유단자의 반응이 앞섰다. 임준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담장 쪽으로 누른 채 주머니에서 손을 빼냈다. 손 안에는 작은 주사기가 있었다. 이에나가 차에서 내려 달려왔다. 강혁이 임준호를 바닥에 눕혔다. 이에나가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성분 분석 필요합니다. 임준호가 바닥에서 강혁을 올려다봤다. 눈 안에 공포가 있었다. 강혁이 낮게 말했다. 서명희 씨 사건 당신이 관여했지? 임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강민혁이 경찰과 함께 도착했다. 윤성호와 임준호가 각각 체포됐다. 이후 강민혁의 수사에서 밝혀진 것들이 있었다. 임준호는 고모 이목순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다. 윤성호에게 접근한 것은 임준호 쪽이었다. 임준호가 먼저 윤성호를 찾아가 고모를 목표로 삼아달라고 제안했다. 그 대가로 임준호는 재산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목순이 죽은 후 윤성호가 재산 대부분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자 임준호는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수유동 서명희 씨 사건에서 임준호는 직접 현장에 있었다. 서명희 씨는 임준호의 친지였다.
먼 친척이었지만 서명희 씨가 일부 재산을 임준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는데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임준호가 윤성호를 끌어들여 서명희 씨를 제거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윤성호에게 당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윤성호가 체포되는 순간 그를 먼저 제거하러 온 것이었다. 주사기에 들어있던 것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고농도의 특정 화합물이었다. 이목순에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계열의 물질이었다. 송태풍 박사가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 수유동 서명희 씨 사건의 물리적 증거 재분석과 임준호의 현장 증거, 그리고 임준호 자택에서 확보된 화합물이 연결됩니다. 이제 세 건 모두 살인으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강혁이 사무소 창가에 서 있었다. 이해나가 커피를 들고 옆으로 왔다. 강혁에게 한 잔을 건넸다. 강혁이 받았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틀 후 강혁은 삼청동 장순옥의 자택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이해나와 함께였다. 장순옥이 마당에 서서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다. 강혁이 대문 앞에서 말했다. 선생님, 장순옥이 돌아봤다. 왔어요. 마당 의자에 셋이 앉았다. 장순옥이 말했다. 서명희 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 표정이 변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걸. 강혁이 말했다. 용감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무섭기도 했어요. 그런데 서명희 씨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못 들었잖아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했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서명희 씨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장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지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했겠지요.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끝내야 했어요. 강혁이 장순옥을 바라봤다. 마당의 봄 햇볕이 이 사람의 흰 머리카락 위에 떨어졌다. 강혁이 형사 시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그 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장순옥은 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기로 선택했다. 강혁이 말했다. 서명희 씨가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을 잘 고르셨습니다. 장순옥이 강혁과 이해나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웃었다. 당신들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보기 좋거든요.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저희는 사무소 직원 관계입니다. 장순옥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알아요.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잠시 강혁을 보다가 다시 마당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삼청동 마당에 봄 햇볕이 깊어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윤성호와 임준호는 기소됐다. 강민혁이 진행한 수사에서 3건의 살인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재산 편취 혐의도 추가됐다. 사진 동호회 총무였던 임준호의 체포로 동호회는 사실상 해산됐다. 박재혁은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박지수의 말에 따르면 이후 더 작은 규모의 사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박지수가 사무소에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강혁에게 말했다.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사람을 믿는 능력이 있다는 게 한심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강혁이 말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박지수가 돌아갔다. 이해나가 강혁 옆에 서서 창밖을 봤다. 합정동 골목 위로 봄이 완전히 피어나고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새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어떤 건데요? 경남 통영에서 온 의뢰입니다. 10년 전에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뢰인 오게 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들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기 직전에 조용히 말했다. KTX 통영 방면 예매도 해뒀습니다. 혹시 내려가셔야 할 경우를 위해서요. 강혁이 이해나를 봤다. 또 미리 했어요. 이해나가 전화를 들며 말했다. 탐정님이 안 가신다고 하실 리 없잖습니까? 강혁이 소리 없이 웃었다. 합정동 50층 창문에 금색 간판이 봄 햇볕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그 이름은 오늘도 살아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잃고 무너지고 있었다. 강혁은 그 사람들을 향해 오늘도 문을 열고 있었다.